설상가상으로 오키나와 주일 미군 기지가 뚫리면서 16일 도쿄 판정자는 286명, 일본 전체 집계는 622명이 나왔습니다. 전국 긴급 사태가 선언된 지난 4월 15일 548명을 압도적으로 뛰어넘은 상황인데요. 지난 13일 NHK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일본 국민의 48%가 긴급 사태로 대응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일본 곳곳이 극심한 경제적 타격에 시달리는 상황이어서 아베는 긴급사태 재선포에 부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탁상 행정의 극치까지 보여주고 있는데요. 7월 초 일본 매체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한국, 중국, 대만에 대한 입국 제한 해제를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과 중국의 강경한 자세를 바라는 일본 우익 집단의 표심을 위해 대만과 가장 먼저 협의를 진행하겠다는 건데요. 그런데 한국이 일본보다 먼저 대만과 빗장을 풀고 더 나아가 관광객의 2주간의 대기 기간을 면제해주는 정책까지 추진하면서 일본은 꽤나 애간장을 태우고 있는 것입니다. 16일 국내 언론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는 대만과 베트남, 태국 등의 방역 우수국들과 트래블 버블 합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트래블 버블은 방역 안전 국가 간 소규모 여행 허용을 뜻하는 단어이며 이 합의가 체결되면 양국 간 관광객들이 상대국에 입국 시 2주간 대기 조치를 면제하는 면역 여권 발급이 가능해집니다. 한국 정부는 1차 트래블 버블 대상으로 대만을 꼽고 있으며 한국여행업협회와 대만관광협회가 주최하는 한 대만 관광교류회의 역시 8월 예정대로 열릴 예정이어서 긍정적인 결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한편 이 소식은 아베의 로드맵을 완전히 망가뜨릴 스노우볼로 작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베는 지난 10일 작년 대비 3개월째 방문자 99% 감소라는 가장 큰 타격을 입은 관광업계를 지원하겠다면서 고투 트래블 사업을 22일부터 추진하겠다고 결정했습니다. 고투 트래블 사업은 일본 정부가 15조 원의 예산을 들여 일본 국내 여행의 비용을 보조하는 사업인데 이 때문에 도쿄도와 아베의 신경전 싸움이 심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고이케 도쿄 도지사는 13일 냉방과 난방 양쪽을 모두 켜는 것에 대해 어떻게 대응해 나갈 것이며 그들을 어떻게 구분할 것인가 라며 고투 캠페인을 빗대 비판했습니다. 가토 후생 노동상과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15일 고이케를 향해 도쿄 판정자 중 연락 안 되는 사람이 많다. 이 문제는 압도적으로 도쿄 문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라며 반박했습니다. 고이케는 당일 오후 최고 수준 경보 단계인 4단계를 발령하고 16일 오전 기자회견에서 정부는 고투 캠페인을 실시할 시기인지 다시 생각해 주기를 바란다. 도민들은 불필요한 외출을 자제해 달라고 반기를 들었습니다. 이렇게 일본의 내재적인 문제도 제대로 해결되지 않았는데 지난 4월 방역 문제를 꼬집으며 가장 먼저 한국과 중국, 대만에 빗장을 걸어 잠근 일본이 이제는 방역에 성공한 이들의 가장 먼저 빗장을 풀어달라고 쩔쩔매는 모순이 연출된 상황입니다. 동아시아 패권 1위를 주장하는 일본 극우층들의 마음에 썩 들지 않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야기는 한국보다 먼저 내놓고서 한국에게 대만과의 교류 1순위 협상권을 빼앗겨 버리는 상황이 연출되기 때문입니다. 일본은 이미 벌려진 일을 다 처리하기도 전에 또 새로운 일을 양산해내는 능력이 있습니다. NHK는 최근 일본은 지진과 함께 홍수까지 빈번하게 일어났고 따라서 일본 기상청도 관측 장비를 증설하고 인력 투입에 열을 올렸다고 전했습니다. 덕분에 올 2분기 들어 관측 시스템의 연간 유지비는 1,900억 원 규모로 불어났으나 정부 지원 예산은 수년째 동결된 상황이어서 일본 기상청이 적자에 시달리고 있다는 건데요. 하다하다 일본 기상청 홈페이지에는 민간 유료 광고 게재안까지 나오면서 효고 현립대학 기무라 레오 교수는 재해로부터 생명을 지키는 일본 기상청이 민간 자금에 의지하지 않을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런데 뜬금없이 아베는 지난 15일 디지털 통합 패권전에 가세하겠다고 언급했습니다. 니케이 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15일 경제 재정 운영과 개혁에 관한 기본 방침을 통해 디지털 통합 검토를 공식화했습니다. 지금까지 일본은 디지털 통합 발행이 달러, 유로화, 엔화로 이루어진 3대 통화 체제를 위협한다고 보고 견제와 방어에 주력했습니다. 하지만 유럽중앙은행은 올 초 디지털 통화 회의 체계를 구축했고 이런 회의 자체마저 달러 패권에 대한 도전으로 간주했던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 의장조차 우리는 디지털 통화 발행 능력을 갖고 있다. 이를 단기 증권, 채권 구매 등에 이용할 수 있다고 발언하며 입장을 선회했습니다. 중국이 최근 디지털 위안화 시험 운행 절차에 진입하면서
늘어나면서 디지털 통화 분야에서 재팬 패싱은 심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위화감을 느낀 일본 정부는 부랴부랴 일본 중앙은행이 디지털 통화 발행을 검토하도록 하며 이와 미국, 유럽과 연계해 나가겠다며 입장을 표명했으나 이마저도 한국에게 선수를 빼앗길 위기에 처했습니다. 16일 한국 간편결제진흥원에 따르면 각 지자체들이 소상공인들을 위해 도입한 제로페이 기술과 중국의 위챗페이 간편결제 시스템과의 가맹 시스템 구축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결제 시스템에 대한 연동이 이루어지면 추후 중국 여행객들이 국내 방문 시 전국 57만여 개 제로페이 가맹점에서 위챗페이 QR코드를 통해 간편하게 결제할 수 있게 됩니다. 위챗페이는 중국판 카카오페이와 같습니다. 위챗페이와 제로페이는 충전 방식의 선불카드를 간편하게 사용하는 시스템이라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고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 일반 카드처럼 민감한 부분은 아니라는 점도 특이점입니다. 중국의 디지털 위안화를 비롯해 유럽, 미국이 추진을 준비하는 디지털 통화는 한국에서 널리 쓰이는 스마트폰 결제나 전자지갑과 매우 흡사한 형태로 이용됩니다. 은행 거래조차 비대면 계좌를 자유롭게 사용하는 한국은 어찌 보면 디지털 통화 0.5 세대격에 들어서 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개개인을 검증하는 과정 역시 한국과 중국은 비슷한 점이 있습니다. 중국은 모든 사람 하나하나에 대한 정보가 실시간으로 수집되고 아이러니하게도 이 부분이 장점으로 작용했습니다. 최근 중국의 QR코드 결제 제도가 국내에 보도된 적이 있었죠. 즉 기존 시스템에 플러스 알파 개념으로 구축하면 간단한 일이었습니다. 한국은 애초에 전자결제 시스템이 다양하게 발달한 국가였고 주민번호 발급 제도가 기본적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이를 그대로 이용하면 됐습니다. 하지만 일본은 한국처럼 전 국민이 주민번호를 가진 것도 아니고 중국처럼 사회통용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할 인프라도 갖추어져 있지 않습니다. 2018년 일본 경제산업성의 조사에 따르면 카드, 모바일 등 현금 외 결제 비율은 한국이 약 90%로 1위를 달렸고 중국이 60%로 2위를 기록했습니다. 반면 일본은 18.4%가 기록되어 현금 사용률이 82%에 육박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대부분의 자영업자들은 카드 가맹점이 아니며 일본인들조차 개인정보가 제공된다는 이유로 마이넘버 주민증 카드 발급을 꺼려 한다는 점도 큰 문제로 작용합니다. 전자 엔화 화폐를 개발해봤자 자국 내에서도 외국에서도 써모을 데가 한 곳도 없다는 것입니다. 스마트폰 보급률조차 2017년 기준 55%를 상회하는 일본에서 과연 아베가 추진하는 정책들은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급한 불부터 끄는 게 우선 아닐까요? 이상 큐이셨습니다.